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학과 석좌교수 박가능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15주에 걸쳐서 연구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첫 만남,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오늘 첫 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이 교육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 대한 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우선 제일 먼저 이번 2월 28일에 나와 개방된 문화복지 개론서입니다. 이 책은 저하고 우리 선우수 석좌 교수님 두 분이 공조를 해서 만들어져서요. 이것이 주 교재로 이번 문화복지 개론서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권은 문화복지 개념화 및 실천 사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자로서 우리 한국에는 지금까지 문화복지가 오랫동안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지만은 개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도를 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도알 있죠? 호도알을 깔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호도알을 까기 위해서는 망치모로 또는 호두깎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또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호도알 그 자체입니다. 문화복지가 1996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도 문화복지에 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문화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최초로 한번 개념화를 만들어 보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재는 문화복지사 종합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갖는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으로 박간우인 저와 손우숙 석좌 교수가 공저한 책이 되겠으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안내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가 유원대학교 문화복지 융합학과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기강을 하고 첫 대면을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므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섭섭한데요.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그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한국문화복지교육협회장을 약 10년 전에 만들어서 협회 업무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복지를 발전시키고 이를 뿌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pys510@한멜점 내시고요. 저는 문화복지로 한국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에서 유일한 문화복지 신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태전까지 배제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에서 문화복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우리 후배들 양성했고요. 또 이곳에서 문화복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유원대학교 석좌교수로서 우리 주말반을 만들고 이제 2016년도 총장님께 문화복지학과 개설을 권한 이래 약 한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비로소 문화복지 융합학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구구이 제 설명을 했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좋은 소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 뭐가 좋아지죠? 제 인상이 좋아지죠. 제 인상을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과 비로소 좋은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이것이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의 만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과 문화복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서 이러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문화복지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개척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사고 전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갖다 내버려 보이면서 뭐가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죠? 여러분 까만 점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수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면요. 한번 보실까요? 아쉽군요. 이렇게 넓은 하얀 여백을 못 보고 어떻게 작은 까만 점만 보다니 하고 혀를 찹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은 앞으로 미래에 작은 것보다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인, 문화복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여백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고 전환의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하사를 일부러 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하사를 5발을 쏴서요 37점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할 것이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것을 맞춰보세요. 자, 몇 발을요? 5발을 써서 30점을 만들어 보세요. 해보셨나요? 잘 안 되죠? 37점 나오기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점입니까? 10점, 20점, 30점, 30점 다 쐈어요. 한 발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복지를 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하나 문제 더 내겠습니다. 사고의 전환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것은요 홍콩 초등학교 6학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보니까 16번, 68번, 88번, 98번이 있는데요. 요 차에 지금 주차가 파란 차, 빨간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요 주차된 곳이 번호가 몇 번인지를 10초 내에 알아보라는 겁니다. 즉각 알아내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은 잘 맞힐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잘 못 맞히는데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딘가요? 이것은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요? 여기에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된 곳이니까 주차장이 맞죠. 그럼 자, 여기 16번입니까? 주차는 이렇게 차로 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저쪽에서 볼 때 이게 몇 번입니까? 91. 이건요. 86, 88, 89, 90 이렇잖아요. 그럼 이것은 86번 다음에 87번, 89번 다음에 90번. 여기 맞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고 전환입니다. 어느 방향을서 바라보느냐. 즉,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방향 감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7번, 파라찬 90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자, 성냥개비 5개로 원인을 만들어 보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답도를 저한테 들어오는 답변 소리가 많이 틀리네요. 제가 답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어서 맞춰본다고 해서 또는 한 군데 모아서 진다고 해서 원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야지 원이 되느냐? 원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동글레미 원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죠. 이 원을 갖다 요구한 겁니다. 원핏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은 문제에 그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을 갖다 놓고 동글레미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생각의 틀을 넓혀하는 겁니다.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갖다가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도 나고 생각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과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화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문화복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교과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주가 되든 또는 2주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문화복지는 이런 것이야. 문화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 문화복지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하고 다른 애들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문화복지에 대해서 교수로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것을 만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문화복지를 갖다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무엇인지, 왜냐면요, 문화복지는 문화 플러스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사회복지가 융복합한 것이 문화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것이 융복합해서 문화복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사회복지사와 문화복지사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다뤄보겠고요. 그래서 문화복지 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과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부터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은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형 인재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1시간짜리, 즉 매 과목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분 강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다. 진행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자아실현을 위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문화기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문화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호도알을 까는데 제일 필요했던 호도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 개념서를 만들어서 개념을 만들어 보았고요. 또 법과 제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2013년도 12월 말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 근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문화기본법 총 13조 부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7조에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상의 기본 원칙에 제4항에 예 없는 문화복지를 증진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에 쭉 1호부터 11호까지 중요한 문화정책을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이냐가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1호부터 11호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지금까지 있던 것인데 6호 문화복지 증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화정책에 문화복지 증진을 반드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문화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문화기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른 부처나 또는 문화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어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게 되면 여기 문화기본법에 와서 물어봐라. 즉 문화기본법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에 문화복지가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연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조, 8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생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법이 만들어지면은 야에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을 또 보다 발전시켜야 돼야 세부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집행기관과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하면은 이것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안으로는 남북교류진흥법이 있고요. 이것은 통일부 문학과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문화복지 증진도 이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지만은 세부 예약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집행도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하겠지만은 앞으로 문화복지를 담당할 부서가 만들어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복지에 대한 증진이고요.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법안에 따라서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문체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모두 포함되고 또 일부 학자들이 포함돼서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이 보장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전문인력, 즉 문화복지사를 갖다가 양성해서 1단계는 생활권 문화복지시설에 배치하겠다. 2단계는 지역문화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겠다. 3단계는 신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망은 넣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오신 우리 학생들인 반면에 우리 주말반을 또 운영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착반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잠깐 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자,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입니다. 이건 왜냐면요. 이제 차차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인간 수명이 참 연장되잖아요. 인간 수명은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크게 생명이 연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비누가 발명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비누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피부병이라든가 온갖 잡병이 많았었는데 이제 비누로 깨끗이 세정제로 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전염병이라든가 기타 병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칫솔입니다. 칫솔과 치약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거, 또 이빨이 빨리 상함으로 해서 씹지 못하고 영양을 흡수 못하는 것을 영양을 흡수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요.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요. 18세에서 65세는 청년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청년한 사람은 없습니다. 18세나 60세나 똑같은 거예요. 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가야 비로소 중년이 되는 것이고요. 노년 100세 이런 장손노인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나이를 더 늘린대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는 우리 인간 수명을 100세 기준에서 맞췄는데 이제 120세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이든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젊은 나이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숫자에 불과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화복지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는요, 자, 문화복지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학문적 개념 정리 없이 정책이 추진되어서 이론적 기반이 결여됩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은요. 문화복지는 한국산입니다. 즉 새마을운동이 한국산이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죠. 지금 중진국까지 왔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까지 온 데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탑다운 방식이죠. 청와대로부터 저 마을 말단까지 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중진국 이상에는 그것이 안 통하죠. 보통업 아래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화복지가 보통업의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밑에서 이뤄가는 것이죠. 정신적인 개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에 이어서 이제 문화복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선진사회가 되어서 다른 선진국을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지도자급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없는 데다가 법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이미지로 편의적으로 문화복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양성 한 곳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의 영령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지, 즉 사회복지 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하위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저 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고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규명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국가 성장 동력에 교육이 제일 필요하죠.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명하면서요. 문화복지 연속성 및 정형성 정책화 근거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문화복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문화복지 적용 및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서 문화안전망을 즉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구가 했는데 이 연구의 어떤 독창성을 무엇인지 봅시다. 그래서 문화복지 개념을 정립해서 문화복지는 개인으로 봐서는 삶의 질, 마을의 삶의 질도 하지만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을 이끌어주는 성장 동력이 됐다면은 현재와 미래는 문화복지가 국가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문화복지 가치를 규명하고요. 문화복지 전제 선정 틀의 기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탑, 다운이 아니라 보통 업으로 가고요. 대상화, 대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 개개인에게 주는 신뢰를 들어서 대상화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이 있죠.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예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이런 대상하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 강제적이거나 수동적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 그리고 타다 의존성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지루함이 아니라 일상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문화복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한쪽에서 도움을 주고 한쪽에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상호우조성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순환 구조되는 그러한 것들이 문화정책의 기본 틀이 준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문화복지연구의 도창성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들 중에서 문화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그 성격을 조명해보고 그래서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서 교육의 가치를 찾고요. 또 문화복지 자체가 바로 교육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죠. 가시적인 상징물이 문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외에도 문화는 실제는 국경을 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필수적인 정신적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정과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슨은요, 인간은 문화의 창조자인 동시에 문화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문화의 반대말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문화의 반대말. 비문화?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는 문화의 대척점, 반대와 상에는 여러분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과 관념이나 행동이나 어떤 움직이나 모든 것들이 가미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실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 기러기 한 마리가 홀홀 날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연일까요? 문화일까요? 네, 그렇죠. 문화죠. 자연이죠. 그죠? 그런데 이 기러기를 잡아서 기러기가 뭐 쇼를 한다든가 뭐 어떤 점을 보는 행위를 시켰다든가 하면 이것은 자연입니까? 문화입니까? 예, 이게 문화예요. 저 높은 산속에 홀로 고요히 피어있는 장미꽃이 있다고 합시다. 가시를 갖고 청개를 품은 저 장미 한 송이. 자연일까요? 문화일까요? 예, 이것은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를 젊은이가 와서 가위로 잘랐어요. 가시를 전부 다 뜯어내고 종이를 예쁘게 싸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장미꽃을 하나 줬어요. 자, 이것은 문화일까요? 자연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대척점은 자연이요. 자연의 대척점에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화가 무엇이 좀 한번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문화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자, 제 가운데 세계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는 가치체계가 있고, 이 가치체계는 마도 행동 양식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식 능력입니다. 어떤 사원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 즉 생각하느냐는 것이 바로 인식 능력이고요. 가치체계는 도덕력이죠. 옳으냐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옳으냐 그러냐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옳은 것을 그 일들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행동 양식을 통해 즉 생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이 있어서 이 세계가 올려서 문화가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문화입니다. 문화 중에서는 이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어떻게 운영되면 기본적 구성은 어떠한 재간의 신념을 갖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 주변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은데 왜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는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도덕적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진보가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수가 옳다고 그러고요. 이 옳다는 도덕적 능력에 따라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계관의 실제를 보는 안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내면화되어 있으며 모여있는 체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한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6개 점이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 실제 손으로 그려보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시간 없이 넘어갑시다. 자, 어떤 사람은 아마 6개 점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육각형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복잡하게 별표로 그렸을지도 모르겠고요. 이 별표들이요. 더 머리 좋은 친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왜 다 하냐? 날 가운데 중자를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직선으로만 그려? 날 곡선으로 그려볼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점을 다 통과해? 난 옆에 비켜나가 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꽃무늬양도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관은 모든 인류가 다 각기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어느 정도 또는 약간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세상의 세계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무엇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 있으면 애니즘 사관과 성적 사원이 다를 것이고요. 또 이런 세계관이 다르면 자, 세계 좀 볼까요? 조금 설명을 들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저승과 이승이 있을 때 죽은 자의 세계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산자의 세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 애니즘 사관은 저승과 이승이 같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 부모님이 영혼이 와서 어떻습니까? 제사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죠. 부모님 잘 안 모시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지극정성을 모시죠. 이것이 바로 애니즘 사관인데 성경적 사고는 틀리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는 그래서 서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부모로 나타난 사람이 뭐야? 그거 귀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치체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자, 문화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이거예요. 외국인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다른 나라에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있지 않냐? 그럼 식량 부족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학교가 무슨 학교냐? 국제학교예요.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초등학교인데 이 물으니까 각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각 나라 학생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학생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식량이라는 게 뭔 뜻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량이 알 수가 없죠. 하루 한 끼가 먹으면 돼. 식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뭐냐고 물어봤고요. 유럽 학생은 부족이 뭔가 물어봤어요. 부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학생은 뭐예요? 선생님,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뭐냐? 왜냐? 일당 공산당은 전부가 공산당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미국 사람 또 물어봤죠. 아, 다른 나라가 뭔 뜻입니까? 미국은 팩스 아메리카입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이러니까 다른 나라라는 것은 내 나라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렇듯 문화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강수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차도로 입은 아가씨하고 한번, 이 차도로 입은 아가씨하고요. 이렇게 비키니 입은 아가씨가 해변가에서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힐끔하면서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야, 저놈아, 저 아가씨 말이야. 눈만 빼고 쭉 한거리더니 남성 지혜보다는 얼마나 잔인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중동 아가씨는, 야, 넌 눈만 빼고 모두 드러내다니 남성 지혜면 얼마나 잔인한가? 문화의 차이랑을 엄정한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제가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재미있죠? 뭐를 하나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이 핑퐁 얘기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핑퐁 얘기라는 것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외교 통상을 맺은 그러한 그 회의를 갖다 얘기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러한 외교입니다. 핑퐁 회의가 뭐냐면요. 일본 삿포로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미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이 중국 선수 한 명이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가 그날 화장실을 갔다가 그 사이에 중국 선수단 버스가 출발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일본어도 모르죠. 자기 나와버리니까 선수들은 다 가버렸죠. 주위에서 발발발 떠면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차는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뒤에 따라오던 미국 차가 그걸 발견하고 이 선수를 선수장, 시합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 시합장에 갖다 주니까 이 선수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마웠겠죠. 이때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공헌을 펴었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갖다 유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바로 탁구 선수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오지 않고 이분들을 중국 가서 한 달 동안 친선 탁구 대회를 열면서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리고 중국이 이제 주석이 만나게 된 거예요. 모태똥과 만나는데 이때 미국에서는 큰 남선에 두 척의 선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치 있죠. TV, 텔레비전, 냉장고, 오디오 시스템 이런 최신 장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본 분도 계시면 중국에는 문화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 가서 내가 분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5,000년짜리, 6,000년짜리 분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간혹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하여튼 그런 분재들이 많죠. 이때 그 두 사람 정상이 회의할 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요. 닉슨 대통령이 목록을 내리면서 자랑스럽게 했어요. 우리 중국에 우리 미국에서 온 선물은 이러이러한 목록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막 까불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우리 미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선물을 두 가지를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잘 알고 있는 중국 곰 있죠? 그 곰 뭐라고 그러죠? 그 하얀 곰 있죠? 그 대나무 하는 거. 그거 곰 준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뭘 줬을까요? 아는 사람 계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분재를 줬습니다. 자, 미국은 1774년도에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 해가 1994년도였어요. 1994년도. 그러니까 미국 독립이 200대 해는 해 그날 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얘기를 내가 그대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선물 또 하나 줬어요. 뭘 줬을까요? 눈치챈 분이 계시겠지만 분재를 줬습니다. 자, 그럼 분재를 몇 년짜리 줬을까요? 5,000년짜리 갖다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약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재를 하나 내놨는데 소나무 분재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이 분재는 나이가 200년생입니다. 그건 모 대통령이 한마디 해요. 자, 닉슨 각하. 우리나라는 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6,000년, 5,000년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774년도에 독립된 나라에서 200살입니다. 내 나이는 수천 년인데 너희 나라는 200살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듣고 닉슨이 그때부터 기가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완전 패배했다는 얘기를 갖다 썼어요. 그리고 닉슨이 그때 그 자선 쓴 얘기입니다. 내가 중국이 커다란 문화의 압력 앞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썼어요.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제대로 된 나라는 망할 리도 없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화를 가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요, 국가의 경쟁력에서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화복지국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부 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뭐 같아요? 또 가격은 얼마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제가 충북대학교에서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었어요. 이것과 이것의 비교는 어떨까요? 이것도 자전거 안장입니다. 옛날 구 자전거 안장 핸들인데요. 이 두 개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작가는 없고요. 작품명은 제가 줬어요. 폐 자전거입니다. 가격은 없습니다. 왜 이거 버리려면 왜 돈 들어가요? 그러나 요거는 피카소가 만든 거예요. 항솔머리입니다. 자전거 안장에다가 요렇게 핸들 앉아놓은 것인데 요 가격이 300억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힘이 센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많이 봤죠? 좀 이렇게 요즘 이런 의료에도 이런 메이커가 나오는데 이게 다크서클이 개입니다. 요 사인인데 요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요 사인 하나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 50만 원이 가나? 이 닥스헌터 사냥개 영 쪽에 나오는. 요 개는요, 닥스헌터에서 한 40만 원, 80만 원 정도 가요. 다리 짧죠? 그래서 요것은 이래 굴 같은 데 놓으면은 짐승 굴에 들어가서 짐승을 쫓으면은 사냥꾼이 총으로 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한지 아세요? 아까 사인 봤죠? 요 사인. 요것이 피카소의 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요 역사를 갖다 쭉 얘기하면 피카소가 개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잠깐 얘기할까요? 한 분은 사진작가가 피카소 집을 방문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업을 갖다 얘기를 안 듣고 피카소가 당시 식사를 하면서 개만 관심 쏟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먹는 빵을 갖다 쪼개서 올려놓은 식탁에 이 닭 손톱 2마리를 갖다가 갖고 왔었는데 올려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피카소 선생님, 이 개 마음에 드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피카소의 사진 보면요, 이렇게 이 개를 갖다가 무등 태워서 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개를 참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병이 들어서 죽었죠. 폐병이 들어서. 이것을 일필지로 한 번에 딱 그린 것이 바로 이 닥스헌터의 피카소 개 그림입니다.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입니다.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은 지금 현재 감정가로 미국 루즈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죠. 모나리자인데요. 이 그림이 지금 액면가 약 한 400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조라는 것은 그냥 나와 있는 얘기죠. 프랑스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 나라 절대 이 그림 팔 리가 없죠. 제가 문화를 그림으로만 이렇게 손으로만 얘기해서 제가 곤란한데 그런 것입니다. 문화 복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후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들으면 여러분들이 문화 복제가 얼마나 센 것을 아는데요. 여기 더 빅 이슈 코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노숙자 알죠? 노숙자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너무 안 되는데 하여튼 추후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교육시킬 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요. 문화복지는 보는 건 너무 희망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가 바로 복지의 종결점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강대국에서 되는 데는요, 나라의 조건은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데, 강대국에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에 문화와 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물통처럼 하나만 없어도 그 나라 강대국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최소량의 법칙에서 진짜 분야 빠진 겁니다. 그래서 5요소가 최소량을 극복했을 때 그 나라가 선진국 되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대국불기라는 걸, 또 이것도 설명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으로서 제1강 문화복지에 중에서 제1강으로 해서 문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복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